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 이번 주 중에 신림동 성폭행범 최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신상 공개 하겠죠? 네, 당연히 공개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예. 요건이 있는데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알 권리나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번 사례 거기에 빠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이 있어요. 저는 이 지침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이요? 사건이 17일 날 발생을 했는데 일주일이 돼서야 저런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찰청은 이렇게 중대 범죄이고 현행범일 경우에는 즉각 그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도록 지침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최 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였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면면이 속속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이 서울 금천구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뚜렷한 직업은 없었고요.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PC방이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가족들이 경찰에 설명을 했는데 치료 내역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PC방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시간을 보냈고 경찰이 이 PC방 한 곳에 이 사용 내역을 되짚어 봤더니 지난 2년 동안 570시간 게임에 야. 몰입했었다라고 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내역도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는 사람, 지인, 친구와의 통화 내역은 거의 없고 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전부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은둔형 외톨이라고 네.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게 좀 계속 잇따르는 것 같아요. 원인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네.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들 자체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기대 수준하고 현실 생활하고의 차이가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탓을 본인한테 돌린 것이 아니라 남 탓, 특히 사회 탓에 돌리면서 그 분풀이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경찰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네. 왜냐하면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그렇죠.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된 범죄를 조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태까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고 범죄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경찰한테 그 수사에 관해서도 상당한 그 부담이 경찰한테 주어지니까 경찰이 치안만 하는 게 아니고 수사도 하고 그것만 합니까? 교통도 해야죠. 정보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난번 할로윈 참사 같은 것들도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지금 경찰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것이 아닌가. 결국은 검수완박의 이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이런 면으로도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안타깝게도 이틀 전 이제 피해 교사가 결국 숨졌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최 씨에게 강간 살해를 네. 적용했다가 강간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죄명이 바뀔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예.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수사의 관건은 살인 의도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여부에 있을 겁니다. 일단 피의자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 앞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넉 달 전에 이 금속 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범행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좀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폭행의 정도입니다. 이 너클을 손에 착용을 하고 피해자를 상당수위로 가격했습니다. 맞아요. 의식을 잃었고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건 본인의 진술로 사망의 어떤 의도, 고의성이 없었다, 살인의 어떤 의도가 없었다,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건 예. 미필적 고의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요, 교사가 이제 출근길에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순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훈심사위원 6년 동안 했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순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보훈보상자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재해사망 공무원이나 이제 순직 공무원의 요건이 예.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인데 이 직무 수행의 범위에 순리적인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하고 예.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이 공무원이 굉장히 알뜰한 분이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피트니스 클럽 그 비용을 아끼느라고 산에서 운동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교사이고 더군다나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두신가 무슨 그 연수가 있어서 그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이렇게 참변을 당했다라고 한 것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순직으로 인정이 돼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미안한 게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적어도 순직 공무원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